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윤명철 교수입니다. 명예교수이군요. 정년했으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고구려의 광개토당의 국가발전 정책과 미래적 가치 이런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한 것은 거의 전반부에 해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왜 고구려가, 왜 광개토당이 이 시대에 필요한가, 그리고 고구려와 광개토당은 기본적으로 어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존재했는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광개토당의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어요. 국가 정체성의 확립, 통일 실현이 중요하다. 이랬을 경우에 제가 요동장악이라고 그랬었죠. 많은 사람들이 요동지방을 공격한 것을 그냥 영토를 넓힌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인간이 무목적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도 단순한 영토 땅덩어리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부동산업자가 아니잖아요. 농경민이 아니기 때문에 고구려 입장에서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관념적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원토수복이란 말 썼죠. 원토수복.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용어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원토,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원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가 요동지방으로 계속 공략하고 점령한 것은, 즉 5대 모본왕, 6대 태조당 때 유화를 넘어가서 심지어 5대 모본왕은 오늘 북경 지역까지 공격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하게 영토를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관점에서는 원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그 이전에선 원조선의 영토 영역이 그 지역까지 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해석입니다. 저는 그래서 원토 수복이란 말을 하고요. 조선 계승성이란 말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북쪽으로 진출하죠. 그 이전도 그랬지만 특히 광개토대왕 때 계속 부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북부에 수사를 파견하죠. 북부의 영토라든가 동부여를 완전하게 복속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부여 정통성의 실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수의 고구려 건국과 관련된 신화들 또는 기록들 등등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고구려는 부여를 계승한 거죠. 백제도 부여를 계승했고, 그랬을 경우에 고구려에게 부여 정통론이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적자란 얘기죠. 북부여 천재지자, 광개토당 비문에 보면 첫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북부여 천재지자 모 하백녀랑, 북부여 천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선언했지만은 이렇게 부여의 영토를 복속시킨 것은 부여 정통론을 확실하게 하고 통일지향성을 선언하는 거죠. 결국은 문자명왕 때 부여가 역사에서 사라지니까 고구려는 그 수건을 이룬 겁니다. 통일을 해야 되거든요. 자, 남진정책도 봅니다. 백제 일부 지역, 그리고 신라대 영향력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 이익도 있지만 이렇게 통일과 연관된 것도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구려 전성기 때는요, 특히 481년에는 장수왕이 동남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포항 위쪽인 흥해읍까지 공격을 하는데요. 그리고 흥해 위쪽까지는 다 장수왕 때는 고구려의 영토였었어요. 그런데 왜 고구려가 신라를 점령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백제를 공략해서 일단 금강선까지 밀어냈는데 왜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국제관계성 속에서 고구려가 전념할 수가 없었던 현실적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고구려인들의 세계관, 그리고 고구려인들의 국가, 그리고 운영 방식이죠. 그랬을 경우에 굳이 직접 지배하거나 직접 관리할 이유는 없거든요. 간접 관리, 간접 통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신라에게 분명하기 때문에 신라의 실성왕 등이 임금이 등장한다거나, 그리고 중원 고구려비, 즉 충주에서 발견된 고구려비에서 보듯이 신라는 고구려 체제 속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구려 전성기 때의 활동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통일 이거 아니라 이런 이론을 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예전에 조선적 질서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대마도라든가 일본 열대 일부도 조선적 질서의 일부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초로 지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질서 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이라면은 고구려 입장에서는 오늘날의 일본 열대 일부 지역도 영향력을 행사해야죠. 그리고 국제질서라는 측면에서 고구려는 일본 열대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게 국제 질서고 파워의 문제예요. 그래서 광개토의 영토 확장 정책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국사적, 고구려 사적 관점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일민족 사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 다음에 부여, 왜 이런 것이 아니죠. 그와 함께 동아시아 전체의 관점 그리고 문명사적 관점에서 동시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목적과 이론이 중첩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해륙국가의 완성, 해륙문명론 이거죠. 뭐. 자, 이겁니다. 고구려. 제가 이렇게 5, 6세기 고구려 영역과 종족 분포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을 좀 색깔 있게 만들었는데요. 이건 동아일보에 연재할 때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래픽 팀이. 그래서 직접 관리, 간접 관리, 영향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코아론이거든요. 과거의 정부 중에서 이를테면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또 그 이유도 비슷합니다만은 중심이라는 얘기 상당히 좋아해요. 한반도 중심론 등등등등 그러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중심이 아니라 중핵입니다. 코어 역할하는 거죠. 피벗 역할. 센터란 말 쓰게 되는 순간은 우리는 제국주의를 지향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과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고구려도 그런 나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동아시아 지중해에서 정치적으로는 역학관계를 조정하는 코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광개토대왕은 이거를 실현시킬 토대를 마련한 거죠. 보세요.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 흐름을 타고 목을 장악한다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그냥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흐름을 타고 목을 장악한다. 그런데 혈자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고구려는 다 장악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목만 장악합니다. 요즘 BTS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광풍, 제가 신풍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신기 들린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심지어는 맥도날드가 BTS 버거 세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햄버거 세트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만 잼 2개를 넣은 봉지를 제 기억엔 80만 원 가까이인 것 같아요. 60 이렇게 팔려고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데 그 맥도날드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곳곳에는 목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맥도날드 햄버거, 스타벅스는 말 그대로 이거 커피라든가 햄버거를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목을 장악해서 흔히 말하는 부동산을 장악하는 거죠. 이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목이 중요한데 제가 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고구려 땅에는 꼭 중요한 목이 있어야겠네. 적어도 코어 역할을 위해서는 목을 장악해야겠네. 보세요. 나중에 또 경제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요. 요동반도 대련 이 지역이에요. 이게 바로 러일 전쟁 때 전쟁이 일어난 곳이고요. 물론 청일 전쟁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만 여기 얼마나 많은 전쟁이 여기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의 서해를 위협하는 중국의 항공모함이죠. 연용함의 본거지잖아요. 여기 또 다음이 어디겠습니까? 여기죠. 압록강 하구. 왜 바다와 강이 대륙이 만나는 접점에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1950년 겨울이죠. 우리는 51년 본격적으로 피해를 받지만 여러분 중공군이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바로 압록강 하구로 건너온 거예요. 단동. 그 전까지는 안동, 동쪽을 안정시킨다. 이거를 모택동이 단동으로 바꾼 거죠. 그 이후에 왜 동쪽을 붉게 물들인다. 그들에게 만주 그리고 한반도는 늘 억압의 대상 그리고 관리의 대상이 되니까 당연히 중국군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겠습니까? 쭉 내려오니까 범경기만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렇게 장산곳부터 시작해서 해주, 개성, 강화, 김포, 평택, 당진 이것을 제가 범경기만이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국가발전 정책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범경기만 해안특별구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인데 고구려는 당연히 여기를 장악해야죠. 왜? 백제 수도가 당시 한성 아닙니까? 백제 해양활동을 막고 백제가 주변 국가와 교류하는 것이 차단을 내면은 당연히 경기만을 고구려 수군들이 장악해야 되고 그리고 백제가 진 다양한 이점들을 고구려가 뺏어야 되잖아요. 경기만이죠. 자, 보셨죠? 그 다음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 어디가 중요할까요? 동쪽. 지금 동쪽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 1991년도 이후에 UNDP가 처음 개발을 시작할 것을 시사한 곳. 그리고 이게 바로 유명한 낮은 선봉지구 아니겠습니까? 이게 두만강 하구잖아요. 낮은 선봉지구,
중국의 훈춘 일대, 러시아의 핫산 그리고 블라디까지 이어진 지게 소삼각 그리고 대삼각 구도가 바로 이 지역이죠. 그래서 여길 두고 구한 말부터 싸웠던 겁니다. 어디? 러시아와 일본 간의 싸움이 바로 두망하구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특히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 간의 두망하구 영향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유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기회가 돼요. 그만큼 여기 중요한데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마지막에 주기 20년 때 공격한 것이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두망하구. 그래서 서영수 교수가 과감하게 주장했었지만은 이미 그 시기에 두망하구 북쪽까지도 고구려의 직접 영토였었다고 주장한 것인데 저는 당연히 그것을 수용하고 조금 더 위까지도 고구려의 영향력으로 보는 거니까 지도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왜? 자연환경을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중요한 것이 여기고 제국 일본이 만주로 진출할 때 입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두망하구예요. 이런 것들은 그 당시 때 나온 문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물론 저는 논문 등으로 발표했지만 그만큼 중요하고요. 자, 이제 진짜 또 재미있는 말씀 드릴게요. 아, 역사를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제가 동해 중부의 삼척 동해시 일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삼척 동해시 일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없습니까? 삼척 동해시 일대 고구려 전성기 때 여기 우산국이죠. 우산국. 현재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로 하는 우산국. 제 이론인데요. 생활권이라는 특별한 이론을 표현해서 제가 독도도 우산국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제 이론이죠. 생활권이라는 이론을 적용해서. 이호도도 마찬가지지만 512년에 신라 장군 누가? 제가 질문합니다. 신라 장군 누가? 그러면은 이사부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이사부 그러시죠? 그거 틀렸습니다. 이사부의 성은 이씨가 아니라 김씨입니다. 당연히 김이사부죠. 이것도 찾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못 찾고 있는 것이 역사의 현실이고요. 당연히 제가 삼척에서 이사부의 날을 제정할 때도 이번에 여러 번 발표했으니까 그때 세미나 때도 이번 기회에 전 국민들에게 이사부의 성을 찾아주자. 긴 이사부의 날로 제정하자라고 주장했어요. 수용이 안 됐던 겁니다. 이게 이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벼운 거 같지만 얼마나 우습고 바보 같습니까? 자기 조상들의 성 하나 제대로 모르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김이사부가 512년인데요. 고구려에게서 이렇게 현재 삼척 강릉 일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신라를 바로 압박하는 데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있는 바로 우산국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산국은 절대 복속되지 않습니다. 고려 초기까지도 그들은 우릉성주라고 그래요. 그만큼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512년 이후에 신라에게 복속됐다고 해서 우산국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그런데 고구려 입장에서는 일본 열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렇게 동해 중부 지역까지는 장악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더 좋은 거는 오늘날의 포항 아니면 그 위에 울진 이 지역까지 고구려가 장악하면은 일본 열도로 쉽게 항해할 수가 있어요. 항로 쟁탈전, 해협 쟁탈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광개토 입장에서는 이렇게 동해 중부의 삼척 동해시 일대를 장악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396년도에 수군 작전에 의해서 그리고 400년 전에 있는 경자년 전투가 되는 거예요. 광개토형이 그냥 신라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신라가 구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399년도에 구원을 요청으로 평양까지 왔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고구려는 국가발전 전략 그랜드 디자인을 갖고 신라를 간접 통치 아래 두고 근데 최소한도 이 지역까지 장악하겠다는 이 목표가 설정됐기 때문에 400년에 보기 5만을 파견해서 신라를 구원 또는 압박 또는 종속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당시 고구려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남해안 일대까지도 휩쓸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때 일부 세력들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대머대에 상륙했고 일본은 일본 열도에 상륙했다는 가설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구려 관련된 유적과 유물은 큐슈가 아니라 혼슈 남부의 시마네현 일대 그리고 오카마현 일대 옛 기비죠. 이 지역에 남아있는데 직접 그리 갔거나 아니면 큐슈 북부를 통해서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5+1 그랬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 톡 튀어나오거나 쑥 들어간 것, 이런 것 플러스 이 북쪽에서 5+1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지만 그런 국가발전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고 특히나 정치 외교적으로는 코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충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장수왕 때 구도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이 구도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5+1, 특히 5+5 5개의 목을 장악해야지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동시 등고리 외교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항구를 장악했잖아요. 항구. 당연히 남북 동시 등고리 외교를 추진했죠. 이게 성공한 겁니다.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책을 보실 때 많은 책을 보셔야 돼요. 연구 성과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거라도 아셔야 돼요. 백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백제 해활동 능력이 3국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 아니 가해를 포함해 4국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본 열도에 영향을 끼친 것이 백제가 압도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 사실과 다르다고 학문적 사실 가지고. 그래서 남북적 교류만 보더라도 백제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고구려가 많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이 남부로 분단됐을 때 북쪽 아니라 이 남조 정권, 여기에 도읍을 둔, 남경에 도읍을 둔 남조 정권과 교류한 것도 백제보다는 고구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구려는 오히려 더 해양 활동이 활발했고 외교 활용을 했고 뭐 군수물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불교가 성립되는데 왜 백제 영향만 있다고 아시죠? 여러분들이 안 하신 거예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바로 정치외교의 코어 역할에서 중국이 광개토대왕 때는 여기가 분열시대에 5, 16국의 거의 끝 무렵이니까 분열시대고요. 남쪽으로는 동진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미천왕 고구원왕 시대 때도 고구려가 이렇게 여기에 있었던 연나라, 여기에 있었던 후조, 도망간 동진, 이 네 나라가 해양을 통해서 긴박하게 해양 외교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광개토대왕 때는 당연히 이런 구도 속에서 고구려는 산동반도로 도망온 남현과 외교 관계를 맺고 무역물품도 수용하고, 그리고 이런 구도가 그대로 가면서 장수왕 때는 말 그대로 남북 동시 등고리 외교를 완벽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북위 정권 그리고 남조 정권들은 정치력, 군사력은 약한 거예요. 경제력은, 문화력은 뛰어나지만. 그래서 고구려는 장수대왕 때 중국을 대상으로 한 동시 등고리 외교를 성공시켰고, 백제, 신라, 가야, 외가 포함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는 제용하지만 다중, 다핵 방사상 외교라는 것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적어도 광개토 태왕, 장수왕, 문자명왕 이 시기에는 동아시아에서 정말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참 놀랍게도요,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 이 두 분이 제위한 연대가 딱 100년이에요. 중국은 완벽하게 대분열 시대고요. 고구려는 이 두 양반이 딱 100년간 있었으니까 얼마나 정치로 안정이 돼 있어서 활용을 했겠습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군사력도 뛰어나고 정치력도 뛰어나지만은 보다 더 정치력과 외교력을 활용을 해서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죠. 한국은 지금 등고리 외교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등고리 외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양 진영 간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못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렇게 정치로 코어 역할을 위해서 5개의 목을 장악하는데 어떤 방식을 썼을까? 제가 여러분들이 흥미있는 그렇게 메가더 장군이 있습니다. 메가더 원수. 인천 상륙작전을 최초로 성공시킨 사람은 메가더입니까? 아니에요. 메가더 이전에도 우리 역사는 있어 왔고요. 그리고 동아시아도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서해 또는 황해도 있어 왔고요. 한반도도 있었고, 한반도에 경기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인 오늘날 서울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천 상륙작전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야겠죠. 심지어는 고려시대 때 왜구들도 인천 상륙작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한 국가 또는 동아시아 질서의 전면적인 변혁을 가져오는 역사적 의미가 큰 인천 상륙작전은 누가 했을까? 광개토 태왕이죠. 그 이전에 비루와 운조도 저는 그렇게 보지만
말 그대로 인천 상륙작전은 저는 광개토대왕 때 본격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396년도에 서울 수군하여 수군을 거느리고 잔국군이죠. 백제군을 격파해서 58성을 점령하는데 이것을 딱 보면은 제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첫 번째는 한강 수로 직공작전. 이렇게. 두 번째는 인천 상륙작전. 세 번째는 남양반도 상륙작전. 그래서 당시 수도권인 오늘날의 강동구, 송파구 일대를 외곽 포위해서 압박하고 항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광개토대왕의 수군작전의 별이에요. 때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문에는 도 아리수, 한강을 건너서란 표현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건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군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은 광개토대왕 비문의 이면에 맨 꼭대기에 가게 되면 미추성이 나옵니다. 미추호를 점령한 거죠. 미추호를 용인지어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천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볼 때 당시 수군은 대규모로 동원됐고, 그리고 당연히 도 아리수 그랬을 때는 그냥 이렇게 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보는 거죠. 한강 수로 직공작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례에는 비록 두 군데밖에 안 나오지만 백제가 한강 양쪽에 곳곳에 강변 방어 체제를 구축한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강변 방어 체제들의 일부가 발견이 되고, 심지어는 바로 여기서 와서 거칠 수밖에 없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문학산성을 점령한 다음에 통과할 수밖에 없는 철마산성, 그리고 왼쪽에 있는 계양산성에서는 이제 백제계의 유물들이 발견이 되고 있으니까 맞은 거죠, 제가. 그래서 당연히 백제인들은 이렇게 한강의 좌우에 강변 방어 체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로 접근하는 이 지역에도 성들을 구축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1로고는 한강 수로 직공 작전이다. 멋있잖아요. 광개토대왕군이 396년대에 수군을 거리고 지금 NLL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강화도를 통과한 다음에 김포와 이 사이를 통과해가지고 쭉 오는 겁니다. 당연히 관미성은 그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한강 주변의 강변 방어 체제가 대해서는요, 한 20년 전에 제가 두 편의 논문을 썼고, 20년 전에 쓴 고구려 산성과 해양 방어 체제라는 공조 속에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강변 방어 체제가 있었다. 당연히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천 상륙 작전. 그래서 딱 보면 미추성이 나오니까 광개토대왕은 인천 상륙 작전 했으니까 성공한 다음에 철마산성을 넘어가지고 왼쪽 계양산성 통화해서 신정동, 목동 지역을 통과한 다음에 영등포를 거쳐가지고 다시 북상하면서 한성, 즉 현재 강동구 송파 지역으로 접근하는 거죠. 3로구는 남양반도 상륙작전, 즉 화성시 일대에 상륙한 다음에 훗날의 오페르트처럼,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인천 상륙작전에 관한 거는요, 제가 조금 전에 그냥 넘어갔지만 구한말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를테면 병인 양요 때, 신미 양요 때, 그리고 운양화 사건 때 다 여기 거쳐가지 않았어요? 지금 영웅영답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광개토대왕의 군사작전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남양반도 상륙작전. 그래서 고구려인들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 건데 초전 박살 전략이다. 18세의 어린 날에 등장한 광개토대왕은 즉위년부터 남북 동시에 공격을 했고 특히 백제를 공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관미성 전투가 벌어진 등등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396년대는 사비에는 비록 서울 수군하여 수군만 동원했지만 당연히 보병과 기병이 합쳐진 거겠죠. 그래서 보기수가 합동작전으로 백제를 물밀듯이 쳐 내려가서 항복을 받은 겁니다. 이때 58성 위치는 학자마다 설이 있지만 넓게 보는 사람들은 현재 당진까지도 이 58성의 범죄에 들어가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평택까지는 경기만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당시 고구려 광개토대왕군의 작전범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재밌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그림들. 인천 상륙작전은 광개토대왕이 최초로 했다. 중요한 거죠.